중국 로봇 말고는 한국 로봇밖에 안 보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가 테슬라의 언제적 거를 지금 하고 있어. 네. 최근 측정으로는 저희 1년 8개월 안쪽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성장 속도를 보면 우리가 탑이에요. 로봇 열어보면요. 한국산 배터리일 확률이 99.999%라고 이거는 주권과 패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놔서는 안 되는 거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로봇계의 대들보 같은 분이시죠. 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권 교수님, 또 지금 A로봇의 네,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네, 또 CTO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많은 이야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얼마 전에 열린 로봇 축구 대회 로봇컵이요. 로봇컵 거기에서 또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예전엔 더 좋았는데 네. 요즘 중국이 하도 잘해갖고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고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성적보다 더 좋은 거는 그 참가자들의 인기 투표가 있어요. 오. 올해 대회에서 누가 가장 제일 좋은 로봇인 것 같냐. 아, 그 로봇의 인기 투표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압도적인 1등. 오, 진짜요? 그래서 베스트 휴머노이드 어워드를 받았어요. 오, 근데 이게 축하드립니다. 되게 네. 이례적인 게 보통은 1등하는 로봇들이 타요. 그쵸. 그런데 저희는 그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비슷한 성적을 냈어요, 이번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1승 네. 1무 2패로 조별 예선에서 이제 본선은 못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팀을 밀어줬다는 게 압도적인 인기를 받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었다. 근데 그 보여집니다. 압도적인 인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가 투지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게 선수들에게 또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내막이 좀 중요한데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대회를 딱 나갔는데 올해 대회 특징이 중국 로봇들 판이었어요. 아, 다? 90%가. 아, 정말요? 왜 그런지 이제 분석은 또 되겠지만 네. 세계 각국의 로봇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중국 로봇을 사왔어요. 아. 자기들 하던 로봇들 네. 버리고 중국 로봇을 사갖고 AI만 얹혀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 AI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축구를 자율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좀 스물스물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90%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줄 알 거예요. 네. 근데 옆 나라도 그러고 옆에 나라도 그러고 네. 다들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네. 나머지 10%가 어디냐? 한국 로봇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한국이었어요? 그 10% 대부분 이제 한국인데 와. 그래서 중국 로봇 말고는 한국 로봇밖에 안 보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출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길로 가고 있는 네. 건가? 왜냐하면 자기네들 로봇 하드웨어 개발하는 것보다 중국 로봇 싸게 파니까 그렇죠. 그거 사갖고 하면은 경기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쉬운 길로 간 거죠. 그게 원래는 이제 로봇 하드웨어 또 AI 소프트웨어도 다 각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겨루는 대회인데. 그랬었죠. 네, 근데 중국 로봇이 너무 싸고 또 성능도 괜찮고 하니까 음. 아, 우리는 AI 개발에만 좀 하자 해갖고 다 열의 9이 중국 로봇을 썼다는 거예요. 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심지어 미국까지 그냥 싹 다 중국 로봇을 들고 오는 것을 네. 서로 본 거예요. 진짜 다들 시겁했겠네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그런 네.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국 로봇은 아직도 버티고 있네. 네. 쟤네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앨리스 5를 네. 이제 선보였는데 여태까지 계속 선보이던 로봇을 다 싹 다 갈아엎고 네. 5세대 로봇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완성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처음에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경기가 진행될수록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마지막쯤 갔을 때는 3대 0으로도 중국 로봇 쓰는 네덜란드 팀 이기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쟤네들은 그 굴하지 경기에서. 않는구나. 뭐 밤새 하네. 그런데 나중에 이겨.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울림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번 월드컵을 치자면 까보베르데 같은 그런 음, 느낌이었겠네요. 뭐 그런 느낌. 박수 치면서. 딱 그 느낌. 근데 보니까 앨리스 5로 나가셨잖아요. 네네. 그게 체구가 꽤 성인 남성 정도 체구더라고요. 네, 키가 170에 몸무게가 50kg. 네. 그 중국 로봇들은 중국이 사실 상위권을 다 차지를 했는데 네. 이 중국 로봇들은 대부분 다 1m, 1.2m, 120. 1.2에서 1.3 예, 사이. 예.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작은 게 조금 더 이제 불리하지 다루기가 않냐. 예. 아니 작은 게 더 쉽지 않아요? 제대로 잘하시네요. 보통은 이제 네. 키가 크고 네. 덩치가 있으면 제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 뭐 대학생 겨루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시는데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은 작을수록 다루기가 쉽고 예.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넘어져도 데미지가 적고 그렇죠. 빨리빨리 일어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적 사이즈가 한 1.2m에서 1.3m 사이예요. 네. 중국이 그 지점을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 이기고 싶으면 사실 1.2m 로봇으로 만들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런 거를 이제 축구 하시는 네. 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는 1.7m를 고수하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축구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축구는 경쟁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네. 운동 성능도 테스트할 수 있고 AI 성능도 테스트할 수 있고 그렇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술이 나오고 그런데 1.7m라는 불리함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이것을 조선소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네. 건설 현장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m 이하면 일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업 현장이 그렇죠. 어른들 위주로 다 맞아. 꾸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장애물도 되게 높고 뭐 계단도 되게 높고 그래요. 그래서 키가 좀 있어야 돼요. 네. 다리 길이도 좀 길면 좋아요. 네. 그래서 1.7m를 고수하고 있고 오히려 앨리스 4는 1.6m였어요. 더 커졌구나. 1.6m를 하니까 조금 더 커야겠네? 라고 오히려 더 네. 키웠어요. 아. 그런 모든 면들이 연구자들에게 울림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불리한 거 굴하지 않아. 중꺽만 해요.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네. 그래서 또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또 음. 쾌거를 이루신 거네요. 네. 근데 이 로봇과 들어보니까 진짜 축구라는 게 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테스트베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인기 많은 로봇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다 로봇이 스스로 해야 되는 대회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고 뭐 이런 그렇죠. 대회는 많은데 이 대회는 1997년부터 그때부터 AI를 표방했어요. 97년부터. 네. 그때부터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여태까지 끌고 나온 네. 대회고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50년에 인간 월드컵 우승팀을 로봇컵 팀이 이기는 게 목표예요. 오, 진짜요? 그리고- 스페인을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50년간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 선배님들이. 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50년 동안 로봇을 그러니까 알파고처럼 네. 해가지고 진짜 인간 축구팀을 이기면 이건 그냥 피지컬 AI 그냥 끝난 거 아닌가요? 그쵸? 이 정도면? 그거를 목표로 잡은 거고 네. 기준을 잡은 거고 비단 축구를 네.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피지컬한 또는 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러리티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라는 도구로 축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건 매년 열려요? 매년 여름에 열리죠. 또 내년 시합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내년엔 독일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보컵이라는 이 플랫폼을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네. 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게요. 저도 네. 이번에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국에서 유치를 하자. 아, 그래서 올해 네. 인천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네, 확실히 좀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이제 많이들 네. 아세요. 그렇죠. 이제 설명 구체적으로 막 안 해도 로봇들이 월드컵처럼 축구한다며? 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지컬 AI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더 또 많이 공부들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투자자분들도 경기장에 많이 와서 봤어요. 진짜 잘하나? 어. 언제쯤 이게 될까? 약간 보시면서. 네, 그래서 전 더 긴장했죠. 네.
근데 중국 팀이 어쨌든 이제 1, 2, 3위를 다 했잖아요. 네, 네. 중국의 로봇 기술이 뭐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어떠셨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잘합니다. 진짜요? 잘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키가 작아서 더 민첩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기술 발전 속도는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졌네 하면서 그냥 바람만 보고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주권과 관련되고 패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놔서는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없다 영역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로보컵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일종의 산업 현장의 예고편 같아요. 로봇 산업 현장은 로보컵에서 보여줬던 일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 세계의 로봇 시장을 중국 로봇이 싼 것을 바탕으로 치고 들어갈 거다. 네. 다른 연구자들이 그냥 자기 로봇 포기한 것처럼 그렇죠. 다른 국가에서 로봇 중국 거 사서 쓰자. 뭐 우리가 프로그램 뭐 만들어서 쓰지 뭐 이런 생각할 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도 전 세계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냐. 중국 로봇 사서 우리 거 그냥 얹어서 쓸까?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제조업은 그 공장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렇죠. 노하우가 네.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움직이는 CCTV인 로봇이 들어가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안보와 그런데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보안, 안보, 특히 이제 국방까지 생각하면은 중국 로봇을 사서 쓴다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자기네 나라 로봇이 있는 국가냐 없는 국가냐는 이거는 거의 전략물자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략물자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AI와 네. 휴머노이드를 한 번에 묶어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까지도요? 그냥 중국 로봇 수입 금지, 네. 그 미국 로봇 수출 금지, 네. 뭐 핵무기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략물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AI를 갖고 있는 것, 우리나라만의 휴머노이드를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국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보컵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투지를 보여주면서 중국에 대응하는 대항마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로봇을 더 찾을지도 모르죠. 찾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려면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밖에 만들 수가 없다. 그 공장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피규어나 뭐 그런 데들이 이제 뇌를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면 우리가 로봇의 팹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대만의 TSMC가 하는 그렇죠. 전략을 네. 로봇화 시켜서 하는 것.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고 기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드는데 전기 자동차도 잘 만드는데 로봇을 못 만들어? 말이 안 돼. 그렇죠. 우리 이거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이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보면 네. 미국 사람들도 고개를 네, 갸우뚱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가져올까? 안 되죠. 중국과 미국이 절대 패권 경쟁을 하고 네. 있는데 패권의 도구를 그래서 그러면 중국 이외에 어디서 만들어야 이 싸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을 딱 봤는데 중국 이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저기서 만들면 가격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공급망의 한 무기를 가질 수 쥐고 있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 기업들이 많잖아요. 협력회사. 그렇죠. 우리가 뭐 네. 1차 벤더, 2차 벤더라고 부르는 그런 협력 기업들이 사실은 공급망이에요. 부품을 제공을 하는 건데 자동차 부품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은 호환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전기 자동차 네. 쪽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슷합니다. 저 배터리도 그렇고. 그렇죠. 네. 배터리, 모터, 네. 뭐 프레임
뭐 설계하는 기술까지. 자, 그래서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곳,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그렇죠. 휴머노이드를 하죠. 지향을 네. 하고 있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뭐 꼭 자동차 회사만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세탁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많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탁기에도 모터 들어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LG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삼성은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제조업은 또 이 노하우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 글로벌의 다른 기업들, 뭐 구글이나 뭐 네. 메타보다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희 A로봇 같은 기업들은 네.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뭐 이런 걱정 어린 시선으로 많이들 보세요. 너희는 가내수공업이잖아. 한 땀 한 땀. 대량 생산을 네. 어떻게 할 거야?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는 스타트업이라 좀 빠른 것을 속도를 무기로 삼아서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또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그럼 대기업과 또 협력 관계를 맺어서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큰 회사로 네. 발전하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의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네. 이제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에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여기서 진짜 수익성을 내느냐가 되게 누가 빨리 수익성을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조선소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유리한지 그런 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강점을 좀 보는 거예요. 어느 섹터가 대한민국의 그 거의 뭐 언터처블한 네. 분야냐라고 봤을 때 조선업은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패권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근로자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존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노동력 부족을 메워줄 수 있다면 또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도크를 더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도크를 더 파고 싶어도 이거 파기만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 고민도 하시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소에 중국 로봇 들여다 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안 되고. 왜냐하면 네. 중국은 우리 강력한 경쟁 상대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조선소에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급하다, 절실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선업과 같이 가는 게 살아남을 길이자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확실히 근데 원래부터 수십 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 AI에서 챗GPT 모먼트가 있었던 것처럼 이 챗GPT 모먼트로 인해서 로봇 산업도 확 뭔가 스텝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세요. 그 네. 순간이에요. 어... 지금 젠슨 왕이 네. 작년 CES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챗 GPT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GTC 연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부터는 이제 꽃을 피운다. 네. 뭐 이런 취지의 연설을 계속 해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이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현대차 ETF도 투자하고 네네네. 뭐 로봇 투자를 많이들 연초 이후에 현대차가 막 오르면서 하셨는데 지금 또 많이 이제 또 다운돼 있는 네네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 때까지 어떤 허들이 있고 얼마나 남아 있고 이런 거를 좀 이제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뭔가 산업 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분야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지셔야지 네.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그렇죠. 뭐 한 달, 두 달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막 당장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차근차근 진도 나가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진도 나가는 게
예전에는 막 10년쯤은 걸릴 거야라고 네. 했던 것들을 막 1년 내에 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랬을 때 언제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할까를 예측하면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한 28년으로 보고 있어요. 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한 2, 3년 안에. 네,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범용화에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굉장히 정교한 이게 또 AI, LLM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맞죠. 로봇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하드웨어 개발이 조금 더 난항을 겪을지 이제 둘 중에 어떤 거의 경중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짜 딱 50대 50이에요. 아, 정말요? 네, 네. 오. 프라이드 치킨 반반. 반반 예, 예. 느낌으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어떤 거 먹을래? 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 갈등이 있는. 예, 예.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 인간의 그 손재주 또는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을 100% 따라할 수 있느냐? 아유, 안 되죠. 안 된다가 답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할 게 많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는 가격하고 연관돼 있어요. 어떤 어떤 기술을 수행했어요. 얘가 뭐 무슨 조립을 한다던가 뭔가 뭐 하다못해 빨래를 갠다던가 네.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로봇의 기술 수준 또는 하드웨어의 그 재료비는 얼마야? 뭐 이렇게 네. 복잡한 비용까지. 양상이 예, 펼쳐지거든요. 하긴 했는데 얘 하려면 그 기계 만들려면 한 2억 원 들어 네. 재료비가 이러면은 그렇죠. 답 없는 거거든요. 네. 싸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AI 측면에서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모델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솔루션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LLM이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파운데이션 모델도 LLM과 구조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난이도보다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모이느냐가 더 허들이에요. 네. 그래서 피지컬 AI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참 없습니다. 저 이렇게 하나씩 뭔가 네. 이렇게 움직임을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움직임 자체가 데이터예요. 네. 그런 인간의 움직임, 어떤 생산 현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가가 데이터거든요. 네. 그거를 어디서 얻냐는 거죠. 아, GPT 같은 네. 경우 또는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뭐 인터넷을 뒤진다든지 하면 텍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뭐 그림도 많고 네. 뭐 인스타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사진 막 올리고 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좋은 AI를 만들어낼 수 네. 있었다고요. 그런데 피지컬 AI의 그 움직임의 데이터는 그렇게 많은가? 참 없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또는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 네. 얼마나 수집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일수록 네. 요거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터, 그러니까 AI, LLM의 다음 전쟁터는 분명 피지컬 AI일 텐데 네. 그 피지컬의 데이터는 어디 있는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요즘 유독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한국을 많이 오고 있다. 아, 젠슨 왕도 오고 네. 계속 뭐 안두릴 뭐 이런데 한국 지사 차리고 이런 팔란티어 뭐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거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엔 별로 없거든요. 제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미국 제조업 무너진 지 오래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중국에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중국에 갈 것이냐? 그렇죠. 중국을 가는 것이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패권 전쟁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플랜 B. 대한민국의 플랜 B로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죠. 그 산업 현장에 그 제조업 현장의 그 데이터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거는 공장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식처럼 네. 그냥 탑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뭐 이 부품이 오늘 내일 하는 거 자체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까 그렇게 뭔가 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암묵지 그렇죠.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뭐 협력을 맺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네. 또는 M&A도 생각할 거고 네. 뭐 각종 방법을 지금 일단은 정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 피지컬 AI를 정말 훌륭하게 워킹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열심히 머리 네. 짜고 있을 거다. 아. 보진 않았지만 네, 네. 제가 그 입장이라면 네. 그러고 있을 거다. 그렇죠. 중국은 자기들끼리 네. 이만한 땅 빌려가 공장 세워서 정말 그 네. 인력들 한 땀 한 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네, 네. 이거를 비전으로 어쨌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해서 이제 LLM으로 그거를 시킬 거다. 이런 뭔가 건가요? 작전을 짜고 있을 거다. 뭔가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작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네.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게끔 또는 우리가 더 좋은 AI를 만들게끔 더 우위에 설 수 있게끔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뭐 물론 독자 뭐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걸 하긴 하지만 이 언어 모델 자체가 글로벌 탑 티어에 비해서는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뭐 점수를 매기면 뭐 상위권도 뭐 있긴.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성장 속도를 보면 네. 우리가 탑이에요. 그래요? 성장 속도를 기울기는 우리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유, LLM 도. 이거는 네.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현대자동차도 이 로보틱스 할 때 결국에는 구글 로보틱스랑 같이 딥마인드. 네, 일단은 했잖아요. 뭐 네. 합종 연행이야 언제든 네. 또 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언어 모델과,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우리나라의 하드웨어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거 맞아요? 네. 그 우리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글로벌한 탑 테크놀로지에 이렇게 근접하게 따라간 적이 있는가? 우리 역사상 그쵸. 별로 없어요. 우리 항상 이제 팔로우만 네, 했죠. 팔로우한 것도 기간 막 격차 많이 갖고 팔로우를 했는데 패스트 팔로잉을 하면서 따라잡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처음 시작 그 격차가 그래도 좀 적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A로봇만 해도 네. 테슬라랑 옵티머스랑 항상 비교를 하면서 네. 시간을 재거든요. 네. 우리가 테슬라의 언제적 거를 지금 하고 있어. 네. 그런데 최근 측정으로는 저희 1년 8개월 안쪽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오, 테슬라와의 격차가? 네. 저희 같은 스타트업, 그 가내수공업 같은 스타트업도 이렇게 하는데 네. 현대차가, 삼성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보여주고 네. 있으니까 이제 좀 거기에 힘 받으셔서 이제 같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격차 따라잡는 거에는 우리가 특화돼 있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믿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치고 나가자. 네. 저희 로보컵에서 보여줬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인기투표 1위 했으니까 네, 그 네.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기 때문에 1위를 네.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인기투표 1위. 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로봇 그 추진 RX 부문 새로 만들었다고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로봇은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뉴스를 봤더니 그 로봇의 단가가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 로봇의 단가는 완전 말도 안 되게 떨어져갖고 뭐 파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네, 네, 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로봇이 별로 쓰임새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또 AI처럼 뭐 거품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요처가 중요해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네.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근데 쓰려고 했더니 공연 정도 하는 거야. 네. 근데 공연 한 번 하면은 얼마 받아? 그러면 이게 ROI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를 어디다 쓰지? 그런데 뭐 일하는 데 썼어.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은 사람 10명 쓸 거를 5명과 로봇 5대가 같이 일했어. 그럼 로봇 5대가 사람 5명의 인건비 역할을 했어? 그러면 했네? 그러면 ROI가 나왔네? 네. 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비교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썼느냐
이 수요처가 중요하고 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용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어디다 쓰느냐에 방점을 두고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방점을 두고 개발을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좀 결이 달랐죠. 중국은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쌍돌고 휘두르고 쿵푸하고 뭐 마라톤 네. 뛰고. 우리는 그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아, 우리는 그런 거에 겨누지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못했던 게 아니고, 저거 할 바에는 아. 이거를 더 먼저 개발하자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뒤처졌는데 네.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다. 신기일전에서 선택과 집중 잘해서 일하는 거. 예, 그러면 일해서 얼마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너 얼마짜리 일을 했느니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간 격차를 줄이는데 이런 전략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아, 근데 중국이 지금은요 이렇게 춤 잘 안 춰요. 중국- 쿵푸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이들도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어요. 파산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답이 아닌가 봐. 네.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요? 이러고. 예. 그래서 지금 아, 뭐 대량 생산하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진도가 느리니 네.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사명까지 있는 네. 거죠. 아, 그런데 중국의 그 투자 액수를 보고 겁이 나갖고 저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해서. 네. 괜히 이 알토란 같은 소중한 돈 괜히 여기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넣었다가 그쵸. 그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물량 공세로 막 밀고 네. 들어오는데. 저거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모든 합리적인 뭐랄까요? 비판 또는 이제 생각 이런 것들을 이기는 거는 결국 의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 뭐 작전을 뭐 이렇게 짜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했다가 그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인생에. 아, 작전을 짜대 잘하는 작전을 짜대 하고 나가다 보면 이 상황이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인기응변을 잘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맞는 작전들을 짜가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성공하는 경험들이 네. 우리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뭐 배도 만들지, 자동차도 만들지, 반도체도 만들지, 스마트폰도 만들지. 그렇죠. 다 만들어서 다 잘하고 있으면서 왜 로봇은 안 된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의지를 왜 지금 2020년대에는 발휘하지 못하냐라고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 1960년대, 70년대는 더한 조건에서도 네. 해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조건에서 못한다라는 얘기부터 막 하고 그게 맞는 말처럼 네. 얘기를 하는지 전 그게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1960년대에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도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 정책이 커요. 정부에서 돈 대주는. 네. 우리도 대주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로봇에만 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필요한 곳곳에 또 잘 배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0년간 투자를 해왔어요. 2015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막대하게 투자해온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요 최근 단기간에 뭐 확 밀어줘 갖고 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기간의 힘이에요. 10년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막대한 그 투자금이 보조금이 그 또 뭐 공장 세워주고 했던 설비 투자 비용이 다 단가를 낮추는데 이익을 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할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만의 작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싸고 좋은 제품이 이기는 거는 명확관야하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 이 휴머노이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질이 중요한데 이 로봇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일 시키는 데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사람이라고 치면 어떤 친구는 연봉만 3천만 원 주고 일을 시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연봉 뭐 6천만 원 하고 있는 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연봉 3천만 원짜리 친구가 일머리가 많이 없어요. 연봉 6천만 원짜리 친구는 일을 정말 빠릿빠릿하게 해갖고 일을 해요. 그럼 이제 갈등이 될 겁니다. 어떤 친구를 고용을 할까? 이런 갈등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로봇과 우리 로봇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긴 전제가 네. 깔려 있죠. 중국 로봇은 일머리 없냐?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뭐 그렇게 비하자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일머리 있는 로봇을 만든다고 쳤을 때 그럼 AI를 잘한다고 치고 좋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데이터로 잘 학습시켰다고 쳤을 때 단가가 좀 비싸다고 가격이 좀 비싸다고 중국 로봇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내 공장에서 더 일 잘해갖고 더 양품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면 한국 로봇을 선택하는 것도 솔찬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싸다고 좋은 그런 곳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거면 싸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소비하고 끝나는 애가 아니라 그렇죠. 얘를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섹터가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의 제품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판할 수도 있고 좋은 작전을 못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장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뭐 싼 거 소모품 같은 거는 뭐 싸고 우리 좀 마감 안 좋고 그래도 그냥 싸고 써서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이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문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AI도 잘하고 하드웨어도 잘하고 또 이 데이터도 많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이 조금 비싸도 승산이 있다. 거기에다 플러스 국제 정세.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잘 탄다면 맞아요. 그럼 또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세는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 영어로 번역 안 되면 좋겠는데 중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못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런 AI 붐이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뭐 누구는 우리가 지금 산유국보다 더 위다. 데이터가 석유니까. 네, 그런 얘기들도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데이터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석유와 같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어디서 쓸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집중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조선 말고 또 다른 데들이 좀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많죠. 네. 특히 뭐 어떤 섹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안이 중요한 제조업 섹터. 그리고 중국과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제조업 섹터. 그럼 거의 다예요. 여기는 다 중요해요. 보안이 중요하고 중국과 경쟁 관계인 제조업 섹터. 그 현대차가 왜 새만금에 뭐 몇 조 원, 뭐 9조 원 투자 계획 발표했잖아요. 뭐 여기에 뭐 젠슨왕이 투자를 한다 만다 아니다 나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건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투자들도 궁극적으로 좀 우리나라 생태계를 로봇 생태계를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이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경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생산력 경쟁이에요. 어느 정도 기술은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는 얘 부가가치를 만들 능력이 됐다. 아니, 뭐 인간의 일을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준에서도 굉장히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 레벨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잘 만드느냐의 경쟁이에요. 누가 좋은 품질, 고장 안 나는 로봇. 로봇 갖고 왔는데 맨날 고장 나. 그러면 그거 못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품질 좋은 로봇을 얼마나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가는 결국 생산력 경쟁이에요. 이거를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의 뭐 9조 원 투자 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모습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 역량이 훨씬 더 계속 로봇 측면에서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로봇의 공급망 체계를 견고하게 갖추자. 왜냐하면 로봇은 현대자동차가 뭐 공장 짓겠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현대자동차 울산에다가 자동차 공장 하나 졌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현대자동차가 뭐 타이어를 만들진 않아요. 뭐 자동차 시트를 만들진 않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만들진 않아요. 다 공급받아서 조립하는 공장이에요. 휴머노이드도 비슷해요. 현대차가 뭐
어디까지 이 섹터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급망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 내에서 갖추는 이러한 노력들, 이게 디테일한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부품사, 뭐 이렇게 뭐 타이어 만드는 거, 뭐 시트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벤더들이 촘촘하게 밸류체인이 갖추어져야 된다. 로봇 측면에서도. 심지어는 뭐 프레임이 필요하는데 네. 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막 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 다이캐스팅 하는 업체 어디 있어? 네. 이런 완전 전통 제조업들도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럼 뭐 선반 하나, 밀링 하나 놓고 또는 뭐 호빙 머신 하나 놓고 뭐 하고 있는 기업들 있는가?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네. 좀 저물어가는 산업이다. 막 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네네.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도 좀 중요할 거고 사회적인 분위기. 근데 사실 로봇 하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력 대체랑도 또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계속 뭐 부분 파업하고 막 뭐 임금 협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으로 인한 우리의 대체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지 좋을지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저도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현장 가보면 얘기가 달라요. 지금 네. 테이블에 앉아갖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 가보면요, 빨리 로봇 만들려고 난리예요. 말도 안 돼. 진짜요?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근로자들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문 닫게 생겼는데 네. 로봇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 제조업이 지금 닥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대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을 보고 네. 있는 거죠. 네. 현대차 들어가면 근로자로 들어가면 연봉도 좋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저거는 뺏기면 안 돼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 많은 제조업들, 그 대기업이 아닌 많은 제조업들을 보면 근로자 구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 공간은 네. 그런 곳부터 우리가 로봇을 넣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저물어져 가는 그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냥 놔두잖아요. 10년 지나가잖아요. 우리 미국처럼 돼요. 폐공장 되고 완전 러스트벨트처럼. 네. 네. 주변 상막하고 네. 막. 근데 그곳에 그러면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인구 구조가 그렇죠. 지금 출산율 점점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테이블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 로봇을 지금 막 찍어내서 제조업 현장에 투입해서 그 제조업 문 닫는 것을 막아야 된다. 문 닫기 전에 로봇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갖고 네. 은퇴하시기 전에 네. 그 안목지를 갖고 계신 근로자분들의 그 노하우를 다 전수받아야 돼요. 로봇이 전수 싹 네. 받아가지고 로봇이 로봇을 가르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나중엔 인간의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도 그런데 인간,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뭐 하나요? 뭐 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새로운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인간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 기술 발전을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실험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뭔가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내기 위한 꼼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들춰보면 인간의 일을 없애는 거예요. 우린 그래 왔어요. 늘.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비 많이 내리는데 그렇죠. 빨리 논에 나가서 물길 빡 트고 막 잘 안 잠기게끔 그리고 잡초도 많이 뽑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엔 인간들은 문명을 만들면서 계속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직업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새로운 직업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데이터를 만들 때 네.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얘기.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람 품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데이터를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없었던 작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직업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우니까 이거에 엄두를 안 내요. 그런데 청년들은요, 네. 어차피 일 배워야 돼요. 그렇죠. 모든 다 그들에겐 다 새로운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왕이면 기존 세대들이 못하는 일을 하면 경쟁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블루오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새로운 직종의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20대, 30대 초반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 A로봇 직원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이건 새로운 직종이다. 새로운 직업이 지금 네.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직업이 과연 없어질 것인가? 아니다. 이동할 것이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 보면서 이거 직업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이제 저게 실업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도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인간은 계속 문명은 지속됐으니까. 그래서 50대 이상이시면은 버티시라. 맞아요. 네. 존버 정신으로 버티시라. 40대는 어떡해요? 그 40도가 애매한데 40대는 이제 기회 반, 불안감 반입니다. 네. 좀 낀 세대고 네. 30대면 기존에 없던 일을 해라. 많이 생길 거다. 네. 그리고 마인드 자체를 옛날에 있던 일 계속하고 매뉴얼 따라하고 이런 마인드 갖지 말고 어차피 젊음을 무기로 새로운 거 나타나면 그거 내가 한다라고 하면 기회가 막 열릴 거다. 네. 자기가 개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이쪽의 분야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나 방산처럼 좀 글로벌리하게도 그 조선 방산의 어떤 아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네.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미국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은 뭐 AI 모델 뭐 잘 만들어내는 두뇌를 잘 만들어내는 건 알겠고 투자도 그쵸.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얘네는 하드웨어는 좀 어떤지 얘네가 로봇에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런 네. 것도 좀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규어 같은 회사는 이제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연간 뭐 10,000대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제 공장 세운다라고 하고 있고 네. 테슬라는 제가 이제 슬슬 새어나오는 정보만 듣고 있는데 네. 공장 만들었어요. 오. 그런데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제 정보가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전 이제 새어나오는 네. 사진을 봤으니까. 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네. 결국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생산 체제는 갖췄는데 과연 부품들은 어디서 공수받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다. 왜냐하면 다 공급망을 볼 수는 있잖아요. 네. 어느 회사가 있고 어느 회사가 뭘 만들고 있고 이거는 다 공개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그런 것들이 수급이 되느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 배터리 살려면 어디서 만들어? 결국 테슬라 로봇 열어보면요. 한국산 배터리일 확률이 99.999%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두말할 거 없죠. 그렇죠. BD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의 공급망을 진짜 잘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BD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는 어쩔 거냐? 얘네들은 지들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늘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그래서 뭐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막 다 자기들이 만들려는 네. 행동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못하는 애들도 못하는 부품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테슬라는 뭐 부족하다 싶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거 우리가 해버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좀 별개로 치고 네. 그럼 미국 자체가 공급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은 상당히 힘들 거다. 만약에 하더라도 네. 원가는 상당히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걔네들이 이제 막 헤매고 있는 그 사이에 잘 구축을 해놓는다면 에이 그냥 음, 팹리스 너네가 만들어줘.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꽤 있는 거네요. 우리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미국에서 마스크 못 만들어 갖고 그치. 우리한테 손 벌렸잖아요. 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미국에는요 1000마스크를 쓰고 맞아요, 다녔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RF 얼마 막 따지고 있을 때, KF인가? 맞아요. KF 뭐 50인가 이거 막 그 따지고 있을 때 한국에서 그거 배송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천 마스크를 이제 얼마나 커뮤니티 불안해요. 이런 데서 이게 코로나가 이게 막아주는 거야? 안 맞아요. 막아줘. 맞네. 그런 네.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마스크만 못 만드는 줄 알았더니 진단 키트도 못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손 벌렸잖아요. 로봇이라고 그쵸, 다를 그쵸. 거냐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백신은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미국하고 우리가 네. 시너지가 나요. 아, 미국이 잘하는 거 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미국이 부족한 거 우리가 잘하고 이런 시너지가 나요. 네. 그러면 두 관계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져갈지 이것도 우리가 글로벌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전략 자산이니 진짜 엄청난 안보에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가정주부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로봇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로봇 얘기가 나오면. 언제예요, 교수님? 저도 궁금한데 이거는 기술로만 측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제조업 현장은 제가 몇 년에 뭐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예상이지만 맞을지 틀릴지는 차치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가정은 진짜 모르겠어요. 뭐예요? 일단 네. 안전 이슈가 있어요. 로봇이 넘어져서 누가 다치고 이런 거요?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네. 라는 얘기들 너무 많아서 그 안전 이슈는 규제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그럼 규제는 어떤 규제가 있을 거며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 거며 이런 얘기들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 게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규제, 안전, 심지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네. 저항선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까지 펼쳐지면 제 영역을 넘어서요. 그래서 예상은 못하나 그래도 좀 굳이 뭐 말해라. 네. 이거 박제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적어놔야지. 30년대 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2030년대 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뭐 네. 규제 얘기도 어느 정도 뭐 무르에 오를 것 같고 윤리적인 얘기도 한 10년 떠들면 어느 정도 네. 답을 찾을 것 같고 근데 기술적인 거는 가능한 거예요? 뭐 피규어가 빨래 개고, 피규어가 잘 네. 보여주고 있죠. 피규어는 데모를 집에서 하는 데모를 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저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도 그거 봤는데 너무 답답하던데요? 그러니까 접시를 이렇게 옮겨갖고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내려놓고 이거 말고 그냥 빠릿빠릿한 그런 가정주부 같은 그런 로봇이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이모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거기도 역시. 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되는 스케일러를 우리는 봤어요. 지금 저게 답답한 이유는 우리 예전에 그 챗GPT 3.5 나오기 네. 전에 뭐 채팅 서비스 뭐 심심이 나오는 네네. 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건 왜 네. 심심이는 왜 그랬느냐? 데이터 얘기예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더라를 네. 우리는 챗GPT 3.5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네. 똑같은 구조라서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즉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가정용 데이터는 산업용보다 더 구하기 힘들겠네요. 뭐 어떻게 구할지는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죠. 또 머리를 또 써가지고 구해야 네. 되겠 누구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요양원 같은 데서 음, 이제 가정용 데이터를 많이 이제 음. 좀 돌봄이 필요한 음. 그쪽에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을 취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네. 백가쟁명식으로 예,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디어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일가정 일 로봇은 2030년대 중반 정도쯤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저의 네,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공식처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알겠어요. 만약에 썸네일로 안 쓸게요, 박사. 틀리더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런 로봇도 있잖아요. 컴패니언 로봇. 음, 그러니까 좀 음.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음. 뭐 이런 정서를 나누는 그런 로봇 시장도 이제 뭐 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조금 다른 분야긴 하지만 그쪽에 좀 뷰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가정에 로봇이 보급된다라고 한다면 컴패니언 로봇이 그 선봉에 설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람들이 니즈가 있어요. 구매를 하는데 네. 그 니즈가 과연 집안일 정도로 얼마나 큰 니즈일까라고 네. 하면 아유, 저 돈 들이니 그냥 내가 할게 네. 라는 것과 상충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정서적인 측면은 그걸 뛰어넘어요. 나 외로워. 네.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컴패니언은 그 모든 경제적인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네. 저건 필요해. 라고 그래서 컴패니언 로봇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값비싸게 가격대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컴패니언 로봇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준다면 완전 땡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로봇 회사들이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진짜 사람처럼 생긴 그런 로봇이 더 상용화가 될지 아니면 진짜 로봇처럼 생긴 로봇이 더 많이 쓰일지 그런 거는 상상해 보셨어요? 네.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네. 너무 사람처럼 생긴 네. 그거를 끝간데 없이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 철학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로봇은 로봇답게 네. 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철학하고는 좀 위배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네. 분명히 원하는 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가 아니라 네. 둘 다 답인데 네. 단지 이제 비율이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실제로 보면요.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징그럽기도 네.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로보틱했으면 마음이 좀 더 놓일 네. 것 같아요. 그냥 로봇처럼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적당히 네. 어느 정도. 네. 요게 맞아요. 언캐니 밸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불쾌함의 골짜기,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디자이너들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 디자인 쪽, 이쪽은 네. 앞으로도 로봇에 있어서 걸출한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일 거라고 봅니다. 이쪽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음. 더 좀 유망한 분야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네. 자동차 디자인 스타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막 네. 고액 연봉으로 막 아. 스카웃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하는 친구들은 로봇 디자인 쪽을 처음부터 타겟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엄청나게 많은 또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이제 기업도 직접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좀 힘든 부분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적으로는 저희 A로봇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돼서 네. 대규모 자금과 네. 그 엄청난 플랜들을 이제 세워야 돼서 그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고 있고 네. 그 교육 측면으로는 지금 교육 현장이 다 뒤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부터 지금 회의감이 들어요. 네. 그 지금 전통적인 19세기의 교육 방식을 네. 지금 21세기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미래의 그 일꾼들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이제 AI가 다 하는데 맞아요. 저렇고
저번 학기부터는요 과제를 안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저번 학기의 네. 과제가 답이 너무나 AI스러워요. 딱 봐도. 딱 봐도.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틀렸다고 거야 돼? 그렇지. 그걸 어떻게 네. 해야 돼? 의미가 없는데? 네. 라는 생각에 저번 학기부터는 아예 과제를 안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의미 뭘로- 없는 짓을 왜 하냐고 우리가. 뭘로 그러면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평가 네. 방법부터 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갖고 제 수업만큼은 다 실습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거로 평가받는 네.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이러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네. 그냥 제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학생들은 다 찾아요. 이거 교수님이 한 말이 맞아? 막 이러면서. 너무 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는 네. 의미가 없고 어떤 미션을 던져주고 이거 미션이니까 네. 해결해봐.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간중간에 도안은 줄게. 그거는 AI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내가 AI보다는 좀 나은 부분도 있을 테니 나를 잘 이용해.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돼야 진짜 교육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절박함이 좀 있습니다.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교육 현장이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기술은 발전할 거고, 음. 뭐 안경도 나오고 이제 하니까 음.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네. 안경 끼고 시험 보면 암기 과목은 그냥 싹 네. 정리된 그냥 거예요. 답이 툭툭툭툭 나올 텐데 그거를 참 막기도 막으면 또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렇죠.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아예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뭐 진짜 그 산업의 최전선에 이제 계신데 이제 제도적으로나 좀 우리나라에 좀 건의할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규제 완화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반도체에 지금 너무 쏠림이 심해서 사실은 피지컬 AI 쪽은 약간은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실망을 주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들에게나 아니면 정부에게나 좀 바라는 점들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번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발표를 했죠. 뭐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세 개에 집중하겠다. 그 정말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외받은 섹터들, 직종들은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뽑은 요 세 개 분야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분야들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잘 되면 그 파급 효과,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 모든 직종들, 모든 산업에 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피지컬 AI 분야에 한정돼서 말하면 데이터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 저희 기업이 꾸역꾸역 어떻게든 산업 현장에 데이터 막 뽑아내려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너무 힘에 부친다. 물론 펀딩을 밀어주시고 투자를 해주시고 국민성장펀드 뭐 해주시고 진짜 좋은 제도고 해야 되고 너무나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거 잘하고 계시지만 뭐 100점 맞는 사람에게 120점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일반 기업이나 개개인이 해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분야다. 그리고 이거 잘하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뭐 3강이 아니라 1강? 뭐 아무튼 선두그룹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데이터 부분은 정부가 확실히 규제를 풀어주던지 이거를 쫙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줘야 된다. 너무 와닿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꼭 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수님이. 엄윤설 대표님, 네.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를 했어요. 그쵸. 그때 나가셔가지고. 네. 그렇고 대통령 칭찬도 받았어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데이터 수매제? 근데 그게 조금 와전이 돼갖고 네. 좀 다르게 했는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네. 자영업자분들, 네.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네. 제조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데이터를 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하는 거 네. 그냥 일하고 끝내지 말고 네. 일하는 그 과정을 데이터화시켜서 네. 그거를 팔자. 네. 그러면 이제 부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와인 아시죠? 네. 네. 그 하시는 분들은 더 좋고 근데 그 뭐 법인이나 뭐 좀 큰 공장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안 풀릴 겁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 특히 개인 사업자분은 내가 기꺼이 팔게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오. 어차피 나 일하는 거 이거 일했는데 부수입이 더 생겨? 네. 뭐 하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는 진짜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다. 아. 그러니까 그 작업을 좀 해주셔라라고 저희 엄 대표님이 말씀을 드렸던 네. 건데 이제 그게 좀 와전이 돼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만드는 뭐 데이터 팩토리 만드는 뭐 이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잘못 짚어서 그게 아니고. 네. 예. 아 근데 이런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들에게서 나는 데이터도 값어치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죠. 오. 엄청납니다. 뭐 우리 모든 네.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긴 그- 한 명 한 명이. 그 집안에 이모님 로봇 네.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설거지해갖고 식세기에다가 넣는 이 장면들 이거 다 데이터예요. 그리고 저보다- 청소하는 장면. 그렇죠. 응? 저보단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 데이터가 이제 모이고 네. 또 옆집에서도 모이고 또 아파트 전체에서 모이고 이러면 더 좋은 일을 하는 더 잘하는 일을 하는 로봇이 나올 수 그러네요.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네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 네. 아. 플랫폼도 필요하고 의지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네. 더더욱이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죠. 아, 우리가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예전과는 다르게 바꿔서 끼워 넣은 다음에 이게 피지컬 AI 쪽으로 탁 온 국민이 집중해서 진짜 글로벌 탑티어가 네. 되는 그 선봉에 항상 서주세요, 교수님. 아이고 제가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종종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